여기에 이 진공 챔버는 이 전극 사이에 어떠한 가스를 얼만큼 넣어줄까 제어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고 진공 용기를 씁니다. 이 사이에 전극과 전극 사이에 어떠한 가스를 얼만큼 넣어줄까를 우리가 제어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공 챔버를 씁니다. 진공의 정의는 1기압 이하의 가스 압력 상태가 진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1기압 이하. 그래서 여기에 1기압 이하의 가스를 어떤 가스를 얼만큼 넣을까? 이걸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스를 넣은 상태에서 여기에 두 판에 각각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이게 0V, 여기가 0V, 여기도 0V잖아요. 등전이에요. 등전이 수위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가 하이 볼테지, 마이너스 고전압이 걸리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고전압 0V가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사이에 전위 분포가 어떻게 될지 보자. 전위 분포. 전하가 얼마큼 있는지, 수위가 얼마큼 분포가 됐는지, 수위 분포. 이 용어, 그 잠수교 다리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얼마큼 올라가 있다. 이런 수위예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는 0V라고 했잖아요. 0V. 0V가 구리선에 연결돼 있으니까 전위가 같아요. 왜? 구리선은 비저항이 10의 마이너스 8승 5ohm쯤 돼요. 비저항이. 그러니까 거의 니얼리 제로. 거의 0이에요. 0 비저항이. 저항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없으니까 여기가 0V? 그럼 0V 저항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물이 흐르는데 아무런 저의 요인이 안 되니까 이게 수위가 0이면 여기도 0이라는 거예요. 0V 이렇게 얘가 수위가 0V 여기가 그러면 이게 0V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0V 수위가 0V 이쪽이 여기 0V 그러니까 수위에 대한 분포를 보자는 거죠. 이 양쪽에 분포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지금 마이너스 하이 볼테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700V를 걸었다. 그러면 여기가 0V니까 마이너스 700V 마이너스 700V를 걸은 거예요. 이게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상태에 대한 개념도이고요. 장비 또는 플라즈마 일으키는 전극 이 상태에 대한 개념도고 그 상태 속에 물높이가 얼만큼 물이 높을까 얼만큼 물이 낮을까를 보여주는 수위 분포 곡선이에요. 이게 곡선 수위 분포 곡선 전위 분포 곡선 그러면 전위 분포가 여기는 마이너스 700이니까 마이너스 700 여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여기는 0V니까 0V 이렇게 됐죠? 이 두 가지는 이미 고정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이 사이에 플라즈마가 떴네 이렇게 플라즈마가 떴어요. 플라즈마 속에는 이 교실에 50상의 남학생 여학생이 들어와서 얘가 고전압으로 고압으로 손 안 놔. 손을 놨어. 손을 놔서 48상이 손을 놨네. 이 반은 여학생 반이요 남학생 반이요? 똑같이 중성반이다. 그러면 이 플라즈마 영역은 중성이에요. 중성. 그죠? 중성이야. 중성이면 전위, 수위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얘가 수위가 안 높으니까 그냥 0 이렇게 두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는 여기 0으로 두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이만큼은 떠 있네. 살짝 수위가 살짝 플라즈마 전위 플라즈마 전위만큼 떠 있어요. 플라즈마 전위 살짝
떠 있어요. 왜 떠 있을까? 왜? 왜 떠 있을까? 왜 떠 있을까? 이걸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오실레이션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손을 똑같이 놨네. 그래서 원래 중성반이야. 중성반인데 알고 보니까 플러스 반으로 살짝 떠 있잖아. 플러스 반으로. 그죠? 여기가 이 선이 0이니까. 음. 여기가 0이니까 높이가 0이니까 0에서 살짝 떠 있잖아. 플러스 반으로. 이렇게 떠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얘는 몸무게가 플러스는 마이너스보다 1000배가 커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보다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작아서 얘는 대응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대응 속도가 빛의 속도, 지구로 7바퀴 반 도는 거, 1초 동안에. 그런데 얘는 플러스는 몸무게가 얘가 1000보다 크니까 1000배가 크니까 얘는 늦어요. 대응 속도가 플러스는. 그래서 늦기 때문에 제트기 속도야. 속도가.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혼재되어 있는 속에 마이너스가 얼른 밖으로 나갔다 오는 거지. 얼른 밖으로 나가요. 몇 놈이 나가. 워낙에 속도가 빠르니까. 왜? 밖에는 뭐예요? 접지잖아요. 밖에는. 어, 접지잖아. 접지 0볼트잖아.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하이볼테지잖아요. 그래 얘 때문에 얘가 밀려서 얼른 이 몸체로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야. 왜? 이게 0볼트니까. 그죠? 전위가. 여기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흘러나가. 이렇게 잽싸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약간 플러스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런 플라즈마 포텐셜이라고 한다. 플라즈마 포텐셜만큼 얘가 올라가 있다. 플라즈마는 전위가. 플라즈마 전위는 이 상태에서는 플라즈마 포텐셜만큼 올라가 있다. 그러면 플라즈마 포텐셜만큼 올라가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는 등전이에요. 등전이. 여기서는 등전이야. 등전이. 수위가 똑같아. 등 수위야. 수위가 똑같으면 마이너스는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는 이 속에서는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갈까요? 요 마이너스인데 이쪽으로 갈까요? 요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이 속에서는 등전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는 의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여기에서는 전위 차가 있는 거지. 수위 차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얼만큼? 이만큼 수위 차가 서 있어요. 물 떨어지는 높이가 수위 차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프로스가 이쪽으로 꽉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꽉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떨어지면서 일을 하는 거지. 프로스가 굉장히 높은. 여기서는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조금 떨어져요. 여기서는 떨어지니까 이때 하는 일하고 이때 하는 일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이온이 캐소드에 대해서 하는 일과 일렉트론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하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더 커요? 이쪽 전위차가 크기 때문에 이쪽 음, 전위차 때문에 이 플러스가 가속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원자들을 깨서 뜯어내요. 튕겨내. 이렇게 튕겨내면 원자들은 원자나 어떤 파티클이나 이온들은 얘가 이쪽으로 끌려갈까? 그러지 않고 밀려가요. 확산, 디퓨전, 확산되어서 막 왜 너무 많이 뜯어 나오니까 밀려서 가요. 그냥 밀려서 가. 그래서 얘가 밀려가는데 여기 뜯어진 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구리를 놨다. 구리 물질을 놨다. 구리 금속을 놨다. 그러면 이 플러스 전자보다 몸무게가 1000배가 큰 이 플러스가 여기서 이렇게 가속을 해요. 꽝 가속을 하면서 이 구리를
부셔요. 뜯어내. 부셔내서 구리를 뜯어내서 구리가 끌려간다 이게 아니고 밀려간다. 확산돼서 디퓨전 확산돼서 밀려간다. 그러면 이 구리가 여기에 유리판을 놓으면 유리판에 구리가 슬그머니 올라앉아요. 이게 코팅 메커니즘인데 이때 슬그머니 올라앉고 싶은데 뭐요? 여기 전이 수위차가 이만큼 났잖아. 아까 여기는 수위차가 이만큼 났는데 여기서는 수위차가 이만큼 났잖아요. 이 수위차 때문에 일렉트론이 전자가 여기 슬그머니 들어가는 구리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주니까 짝짝짝짝 붙죠. 짝짝 붙죠. 그래서 방막의 부착력이나 퀄리티가 좋은 편에 속해요. 얘는 스퍼터링, 이걸 스퍼터링이라고 하죠. 스퍼터링. 전위분포, 캐소드 플라즈마의 전위분포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전위분포는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 이거를 이용한 공정 장비가 이제 스퍼터라고 하는데요. 스퍼터 장치. 이쪽이 캐소드 전극이고요. 이쪽이 서셉터 기판 지지대이고요. 여기에 기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리를 또는 금을 또는 알루미늄을 놨다. 그러면 플라즈마가 떴죠. 이렇게. 그럼 플라즈마 속에 들어있는 프로스가 가속이 되면서 얘를 뜯어내요. 이렇게. 뜯겨진 물질들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이렇게 가요. 확산돼서 가서 여기에 슬그머니 올라앉는데 이때 아까 전자들이 맞아 에너지를 인가해서 부착력이 좋게 만들어준다. 이게 스퍼터링 공정법이에요. 플라즈마가 뜨는 것은 양쪽에 전극이 이렇게 전극이 있었고 여기 플라즈마가 어느 상태에서 뜨는가 하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가스의 압력하고 가스의 숫자하고 압력하고 이 두 개 사이의 전극 사이의 거리하고의 함수이다. 압력하고 거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한 것이 이거예요. 여기에 압력하고 거리 함수이다. 그에 따라서 얼마의 가스를 얼마 간격으로 띄웠느냐에 따라서 이 플라즈마를 일으키는 전압, 최소의 그 전압이 존재한다. 이걸 잘 디자인해서 맞추면 낮은 전압으로 플라즈마를 띄울 수 있겠죠. 이게 잘 안 맞으면 이 곡선이 이렇게 되든지 뭐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압을 많이 걸어야지. 굉장히 많이 걸어야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플라즈마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스 압력과 적당한 전극의 간격이 되어야 되고 이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는 같은 조건이라도 가스가 다르면 거기에 대한 최저 전압은 인가 전압은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는 달라진다. 가스가 달라져도 달라져요. 중요한 거는 가스의 압력하고 가스의 숫자하고 전극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다. 이걸 파션 법칙이라고 해요. 파션 법칙.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여기에 DC를 걸었죠. 5kV까지 두 개. 이 캐소드가 있고 여기에 얘가 이제 에노드 전극이겠죠. सब스트레이트. 이게 그리고 여기는 가스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적정 가스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가스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가스가 여기에 이온화가 되면서 플라즈마가 뜨죠. 이렇게. 이 플라즈마 속에는 아까 반응종, 활성종, 레디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차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얘들이 존재하죠. 이 속에는 존재하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이제 손을 놓게 하는 거지. 교실에 중성가스를 집어넣어서 손을 놓게 하면 얘들이 손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손을 놓은 거고
이 손을 더 잘 놓게 하려면 이 고압, 얘는 고압을 걸었잖아요. 뒷이. 예, 고압을 걸은 건데 소리 지르는 애만 있었는데 여기는 고압도 걸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필라멘트에서 전자를 방출시켜요. 전자, 일렉트론. 전자를 방출시켜서 이 손등, 이 손 안 놓은 애들이 손을 소리 질렀다고 해서 손을 다 안 놔요. 우리가 50상을 교실에다 집어넣고 손 놓으라고 하면 끝까지 손 잡고 있는 어? 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손 안 놓고 있는 사람들을 필라멘트에서 가열하면 열전자가 튀어나오죠. 이게 열전자를 이쪽으로 가속을 시켜요. 가속을 시키면서 야, 손 안 놓은 애들 또 손등 때리고 가. 손등 얘들한테 한 대씩 맞으면 얼른 손 놔요. 그래서 플라즈마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고압만 거는 게 아니고 여기 일렉트론 충격으로 이 손을 놓게 이온화 밀도, 플라즈마 밀도를 높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건 극이 3개, 극이 2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2개, 극이 3개, 여기 3개. 그래서 트라이오드. 이건 플라즈마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전기장을 아까 폭포수를 이게 이야기했는데 중력장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이렇게 했는데 얘를 옆으로 떨어지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마주보게 않고 여기는 마주보게 했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주보게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보게 해놨는데 얘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이쪽 방향이고 플러스가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전기장이 펴지잖아.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이 여기에 여기에 쌓이는 데미지가 전기장에 의한 데미지가 좀 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미러를 두어서 이게 뜯어져 여기가 카파니까 구리 그 코팅하고자 하는 물질 그러면 뜯어져 나오겠죠.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데 얘를 전에는 마주보고 있었을 때는 이 구리를 여기에 이렇게 쌌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데미지가 있어.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얘를 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90도로 놓는 거예요. 90도로 놓고 대신 미러를 놓으면 얘들이 밀려서 이렇게 뜯어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가파가 확산돼서 나온 애들이 펑 맞고 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치 구성을 이렇게 해서 써요. 이거는 기판의 리스퍼터로 인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런 반면에 단점은 증착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뭐 고온 추전도체 같은 거 코팅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좀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했죠. 일반 단일 물질이나 뭐 몇 가지의 그 뭐 큰 문제가 없는 화합물 같은 경우는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온엑시스 스퍼터를 쓰는데요. 이렇게 얘를 많이 쓰는데 YBCO 같은 그 고온 추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쓰죠. 이런 경우. 이거는 FTS법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스 타겟 스퍼터링법. 얘는 유기물 위에 금속을 코팅하고자 할 때 스퍼터에 의해서 유기물 손상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 일부러 얘는 필드를 걸어주지 않고 필드 프리 전기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코팅을 유도하고자 해서 이런 방법으로 또 쓰죠. 이건 FTS법이라 불러요. 이렇게 이건 데미지를 줄이기 위한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스포트가 왜 지금 여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기판에 올라가는 기판에 올라가는 물질이 오히려 이 기판에 있었던 기존의 유기물 같은
기판에 있었던 유기물 같은 물질에 손상을 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손상. 얼만큼 스포터 하면서 손상이 심할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베포레이터, 진공증착기 이베포레이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때요. 진공증착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초를 이렇게 촛농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초같이 생겼죠? 이렇게. 초라고 하면 여기 유기물 아니에요. 여기 유기물. CH 유기물 덩어리 있죠. 기름 덩어리 CH. 이게 녹아서 여기에 이제 타서 쫙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글라스를 샥 묻히면 글라스 밑면에 새카만 끓음이 쫙 묻잖아요. 그름이 묻어요. 그름은 뭐예요? 카본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C예요. C가 날아가서 여기에 묻는 거죠. C가. 카본이. 이건 진공증착기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메커니즘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진공증착기는 진공 속에서 물체를 증기로 만든 다음에 카본을 착 달라붙게 만든다. 이렇게 진공증착기. 진공 속에서 증기로 고체를 증기로 만든 다음에 기화를 시킨 다음에 착 달라붙게 만든다. 기체로 만든 다음에 이거요. 얘는 이 카본이 여기에 올라붙을 때의 에너지가 0.1 일렉트론 볼트. 얘가 0.1 일렉트론 볼트예요. 얘가. 이게 0.1 일렉트론. 얘가 기준이야. 기준. 그런데 스포터는 자, 아까 얼마로 뒤통수를 때려준다고요? 얼마로 때려준다고 했죠? 여기. 스포트는 이 전위차로 뒤통수를 때려줘요. 이걸로. 얘가 3에서 4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리가 있었다. 그러면 프로스가 얘를 때려서 구리를 뜯어내요. 그럼 뜯어내면 구리는 밀려서 슬금 많이 밀려서 여기에서 구리가 이렇게 싹 올라 붙으려고 하는데 전자가 얘를 때려서 붙여주는 거잖아요. 때려서 붙여주는 에너지가 3에서 4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지. 이게 3에서 4 일렉트론 볼트예요. 전자가 붙여주는 게. 그러면 이 스퍼터링 법은 아까 초가 녹아서 생기는 끓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얘가 0.1 일렉트론 볼트니까 부착하는데 들어가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그러면 이때 끓음은 손으로 닦으면 닦아져요. 이 코팅이 됐다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여기 묻었잖아요. 끓음이 묻었는데 얘를 손으로 싹 닦으면 싹 닦아져요. 왜? 부착이 그만큼 나쁘니까. 그런데 아까 스퍼터로 하면 3에서 4 일렉트론 볼트니까 얘가 스퍼터링 공정으로 하면 이 에너지가 3에서 4 일렉트론 볼트니까 지금 이런 진공증착기에 비해서 30에서 40배가 부착력이 좋아요. 스포터링은 30에서 40배가. 얘로 코팅하면 손으로 닦으면 안 닦아져요. 칼로 긁어야지. 이거는. 그래서 방막의 막질 품질이 좋다. 부착력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는 FTS법. 이렇게 플라즈마가 일어나는데 슬그머니 위에 올라가서 붙는다는 거. 얘는 부착력이 매우 나쁘겠죠. 스포터의 부착력을 못 가져요. 이건 스포터는 공정이지만 이거는 왜? 필드 프리니까. 전기장이 안 걸리니까 기판에는. 이런 경우는 0.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스포터 할 때 여기 프로스가 여기 기판에 타겟에 충돌을 하는데 충돌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이 나요. 이게 와, 이 열이 장난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이 가열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표면에서 엑스레이도 나와요. 1000V 이상 가하면 엑스레이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자들, 이온들, 원자들 뭐 이런 것들이 뜯어져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얘가 프로스가 가속을 해서 이게 튕겨 나오는 물질이 튕겨 나오는 이 비산각도는 약 45도 정도 된다. 네, 45도 정도로 이렇게 비산돼서 나온다는 거고요. 이렇게. 던지는 공은 알곤공으로 던진다. 알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구리이고 이게 마이너스 하이볼테지. 그리고 여기 기판 유리에 유리 표면 그리고 0볼트 이렇게 놓고 플라즈마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 플라즈마 속에 들어있는 프로스 이온이 마이너스로 부르니까 가는 거죠. 부르니까 프로스가. 그러면 얘가 프로스가 마이너스 전자에 비해서 몸무게가 1000배가 얘에 비해서 몸무게가 1000배가 크니까 얘가 가속이 되면 여기는 박살나죠. 박살나서 나오는 정도가 일드라고 불러요. 일드 나오는 정도. 하나로 던졌을 때 몇 개가 튕겨 나오느냐, 이걸 수율이라 불러요. 수율. 얘를 나오는 정도를 수율 일드. 그 수율은 이 타겟이 무슨 물질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타겟이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이게 니켈이냐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거를 여기 표에 잘 나타냈어요. 같은 전압을 걸었네요. 여기를 600볼트를 예를 들어서 600볼트를 걸었어요. 마이너스 600볼트. 여기에 600볼트를 걸었으면, 같은 전압을 걸었으면 제일 잘 나오는 애는 은이네. 은. 그죠? 은은 1등이에요. 스퍼터링 일드가 제일 높은 물질이에요. 은을 놓으면은요, 전압을 걸기만 하면 은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반면에 실리콘은 정말 안 나와요. 여기에 비해서. 그죠? 실리콘은 이게 실리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분의 1밖에 안 되네. 실리콘은. 은이 7개 나올 때 실리콘 1개 나오네. 1개. 굴이 잘 나오는 물질이죠. 네. 그래서 장비를 만들고 장비 회사에서 이 스퍼트나 코터를 시험 운전할 때 타겟으로 뭘 걸자고 하겠어요? 여기 타겟으로? 장비 회사에서는 무조건 카파 걸자고 그래요. 왜? 은은 비싸서 못 걸고, 그죠? 네, 카파 걸어서 카파를 여기다 붙여놓고 때려보자. 카파 얼마나 잘 코팅이 되는지. 카파 코팅이 잘 돼요. 예. 근데 여기를 실리콘이나 알루미늄 걸어서 합시다. 그러면 장비사는 좀 짜증내겠죠. 잘 코팅이 안 돼. 다른 이런 물질에 비해서. 네. 잘 안 나와요. 알루미늄은.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에 진공 챔버에 구리 요 타겟을 이렇게 걸고 유리를 놨어요. 이렇게 유리를 놓고 코팅을 하는데, 이번에는 부도체를 놨네. 부도체. 이게 금속이 아니라 부도체를 놓고 코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부도체를 놓으면 코팅이 될까? 플라즈마가 뜰까? 부도체를 놓으면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이때 부도체를 놓으면 아까 마이너스 고전압 캐소드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고전압을 걸은 거잖아요. 여기에 그 마이너스 고전압을 걸면 플라즈마 내에 있는 어떤 거 프로스가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면 이 프로스가 여기에 딱 박혀요. 부도체니까 이 쫙 이쪽으로 빠져서 안 가요. 왜? 부도체니까. 그래서 프로스가 여기에 박혀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프로스가 올까요? 다음 프로스가 못 와요. 왜? 프로스인데 반발해서 쿨롱 반발력 때문에 못 와요. 여기로. 그래서 플라즈마 이 코팅이 되지 않아요. 이 부도체. 이거 프로스가 와서 부딪혀야 되는데 이 프로스가 여기 있으니까 쿨롱 법칙 전하 반발력에 의해서 얘가 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부도체를 코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부도체를 코팅하고 싶으면 실리콘도 잘 코팅이 잘 안 돼요. 실리콘.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도체라고 하면 비저항이 대충 10의 마이너스 8승 5미터 정도 되는 이게 도체예요. 부도체는 비저항이 10의 플러스 8승에서 한 13승 뭐 이렇게 돼요. 얘가 이게 부도체. 10의 13승 5미터 이게 부도체예요. 실리콘 반도체는 비저항이 10의 4승, 3승이에요. 3승 5미터예요. 거의 부도체적인 프로퍼티를 띄어요. 얘는 실리콘은. 그래서 실리콘은 이 전화 메커니즘 자체가 도체 사뭇 달라요. 도체하고 실리콘인 경우는. 그래서 실리콘을 이 DC로 물론 코팅이 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불순물이 얼마큼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순수 실리콘을 썼다. 진성 반도체를 썼다. 그러면 거의 힘들어요. 플라즈마 띄워서 코팅하기가. 실리콘을 뜯어내기가 힘들어요. 왜? 프로스가 박혀서 그 다음 잘 안 움직여. 여기서 프로스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DC를 안 쓰고 이런 경우는 펄스 DC를 써요. 이런 경우는. 펄스 DC를 써요. 이런 경우 펄스 DC 파워 서플라이를 쓰고 여기에 부도체인 경우는 도체를 써서는 전혀 안 되고요. 얘는 이런 경우는 RF를 써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RF 파워를 써요. 부도체인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타겟이 부도체인 경우는 RF 파워를 쓴다. RF 스포터라고 불러요. 그걸 RF 스포터. 같이 RF 스포터를 쓴다. RF 스포터를 쓰면 스포터링 일드는 낮지만 코팅이 돼요. 그거는 RF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RF 특성. RF하고 전자와 일렉트론과 프로스 이온의 이 스피드로 인해서 얘가 여기에 RF를 걸었지만 여기에 레디오 프리퀀시 RF를 걸었어요. RF는 대개 13.56MHz를 쓰죠. 13.56MHz. 13.56MHz라고 하는 것은 13.56 메가는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는 사이클 퍼 세크. 그러니까 13.56MHz의 뜻은 1초 동안에 1356만 번, 이게 100만이니까 1356만 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흔들리는 게 RF예요. RF 뜻은 1초 동안에 코로나 예방을 1356만 위해 번이 이용간 플러스 마스크 착용을 마이너스 바뀐다는 부탁드립니다. 거죠. 예, 이 주파수. 그러면 이 말이나 됩니까? 왜? 이쪽이 마이너스 하이 볼테지를 걸고 여기에 플러스를 걸었을 때 플라즈마가 떠서 이 스포트가 된다고 여태까지 설명을 DC 스포트를 했는데 RF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번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걸 때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 걸 때 플러스. 이렇게 1350만 바뀌면 얘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 플러스가 이리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리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애를 어떻게 뜯어내라는 겁니까? 뜯어내려고 하면 이쪽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걸리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얘가 고주파로 인가하게 되면 얘가 셀프 바이스 이펙트 때문에 이 자체가 마치 마이너스를 거는 효과를 얻어요. 얘가 마이너스를 거는 효과가 나와요. 이걸 셀프 바이어스 이펙트라고 불러요. 셀프 바이어스 이펙트. 이건 반도체 특성으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 특성 설명을 해요. 셀프 바이어스 이펙트를.
이건 반도체 프로퍼티로 설명을 하는 책에 따라서는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고 쉬고 30분. 네. 그러면 예. 그러면 예. 오늘 강의 자료가 너무 많이 남아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까? 셀프 아이스펙트, 이건 자세히 설명하는 건 다음에 하고요. 여기에 마치 마이너스를 걸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여기 얘가 차지 디스차지, 충전 방전, 충전 방전 되는 타임을 이 주파수가 조절을 해요. 얘가. 그래서 부두체도 코팅 가능하다는 거죠. RF를 걸면. 셀프 바이어스 이펙터가요. 지금 여기까지는 캐소드 플라즈마 얘기를 신나게 했어요. 캐소드 플라즈마. 일단은 캐소드 플라즈마 신나게 했어요. 그 캐소드 플라즈마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가 일기압이잖아요. 일기압, 해수면. 여기는 해수면 바다 높이, 해수면 해발 0m에서부터 하늘로 얼티튜드 고도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요. 일기압일 때 1000토르, 760토르인데 일기압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세제곱센치당 들어있는 가스 분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엄청 줄어요. 10의 19승계에서부터 10의 13승계 이렇게 줄죠? 그러면 가스와 가스가 부딪히는 민 프리패스, 평균 자유 행로가 길어져요. 가스 수가 없으니까. 그죠? 길어져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퍼터를 하려면, 아까 캐소드 플라즈마를 하려면 일기압 가스에서 가스를 이만큼 빼요. 먼저 진공 용기에서 가스를 확 빼고 내가 알고 있는 가스로 다시 채워 넣어요. 이렇게 채워 넣어서 여기에서 공정을 한다. 이만큼은 내가 알고 있는 가스를 넣은 거죠. 이만큼은 원래 여기까지 가스가 있었는데, 일기압 가스가 있었는데 얘를 진공을 이만큼 만들어요. 가스는 이만큼 빼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가스로 이만큼 집어넣어요. 이만큼 집어넣어서 공정을 한다. 공정은 10의 마이너스 2승토로 이 영역에서 해요. 일반적으로 캐소드 플라즈마는. 캐소드 플라즈마 전극 모양새고요. 캐소드 플라즈마. 그 다음에 잠깐 쭉 넘어가서 오늘 강의는 4시 반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기회를 다시 보기로 지금 교수님과 지금 통화를 했어요. 통신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20분 남았는데요. 제가 마련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캐소드 플라즈마죠. 이건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지면 또 한다고 하고요. 에노드 플라즈마는 이쪽에 에노드 플라즈마죠. 플러스 하이 볼테지. 그러면 전극을 똑같이 놓고 파워 서플라이, 이거 전원 공급 장치의 전극만 마이너스 하이 볼테지 걸은 그 상태에서 얘만 플러스를 걸면 그게 에노드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불죠. 플러스 이 플라즈마 뜨기만 하면. 그런데 똑같은 전극 형태로는 뜨지 않아요. 여기에 똑같은 전극의 형상을 가지고 마이너스 하이 볼테지를 걸은 곳에 플러스 얘만 걸었다고 해서 플라즈마가 똑같이 뜰까? 안 뜬다는 거죠. 이때는.
이때는 그 나름대로의 전극 모양을 갖춰야 된다. 그 전극 모양을 갖추는 것이 바로 갖춰진 것이 이온 소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빔 소스, 이온빔 소스. 이게 에노드 플라즈마. 이건 에노드 플라즈마. 에노드 플라즈마를 일으켜서 플라즈마 이온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이온건이라고도 얘기하죠. 얘를 이온건, 이온건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이온건 형태는 그야말로 건이에요. 똑같이 건, 총하고 똑같아요. 이 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총알을 집어넣죠. 똑같아요. 건이. 여기 총알을 집어넣고 이렇게 총알을 집어넣고 여기에 뇌관을 터뜨리면 이거 퍽 하고 터지죠. 터지면 얘가 이리 갈 수도 없고 이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때요? 가장 위크 포인트가 앞이잖아요. 앞이 왜? 터졌으니까.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가는 게 총알이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 여기에 가스를 집어넣는 거지. 이제는 가스를, 아르곤 가스를 가스를 계속 넣어줘요. 계속 넣어준다. 그 총의 형태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총이 있고 가스를 넣어주니까 이 가스가 들어가서 뇌관을 터뜨려서 총알이 밀려가는 거죠. 플라즈마를 일으켜서 얘가 위크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구동이 되는 게 이온건이다. 이온건. 그런데 이 총알은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면서 막 긁어가면서 나가죠. 얘도 아주 유사해요. 이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레디컬, 크게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기적인 또는 화학적인 특성을 보면 플러스 이온하고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하고 레디컬 활성종하고 반응하는 애들은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특히나 이 알곤 집어넣었을 때는 레디컬이라고 않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알곤이 계속 집어 넣어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플러스 몸무게 큰 애가 한 번에 안 나와. 왜? 이거 마이너스 하이볼테이지가 걸려 있잖아요. 이쪽이 마이너스 하이볼테이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캐소딕 필라멘트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여기 플러스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얘 쪽으로 가고 싶어요. 셀프 바이어스가 걸리니까 이리 가고 싶어 해. 여기 플러스는 여기로 가고 싶어 해요. 마이너스 하이볼테이지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쪽을 다 깎아서 긁어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온 소스는 불순물을 많이 끌고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일반적인 이온 소스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에노드 플라즈마라고 한다. 이 에노드 플라즈마에서는 프로스가 나와요. 이렇게 프로스가. 아까 캐소드는 프로스가 전극적으로 갔잖아요. 전극적으로 가면서 타겟을 카파면 카파를 뜯어내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프로스 몸무게 큰 애가 밖을 향해서 가요. 그야말로 총이에요. 총. 이렇게. 그러면서 밖을 향해서 가니까 이와 같이 가니까 여기를 깨끗하게도 할 수 있고요. 여기를 깎아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애들을 얘가 때려서 튕겨 나온 애를 묻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스가 가서 깨끗하게 하는 걸 클리닝, 세정 장비에 쓰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는 세정 장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마스크로 가려놓고 때리면 얘도 깎이지만 얘가 깎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각 장비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표면 개질 장비로도 쓰고요. 얘를 때리면 이 원자들의 결합이 깨져요. 그래서 표면의 특성이 바뀌어요. 이런 용도로 쓰인다. 에노드 플라즈마는.
이렇게. 그래서 에노드 플라즈마 형태,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나와 있던 형태고요. 이건 산업체 라인에서 많이 쓰는 선형 에노드 타입 이온빔 소스예요. 이게 선형 소스이고, 이러한 선형 소스가 이렇게 얘 플라즈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유리 기판이, 이 큰 유리핀 기판, TFT LCD 같은 경우는 유리의 한 변이 2.5m잖아요. 이게 2.5m, 2.5m, 2m, 2.5m. 이런 유리 기판이 지나가면서 이 플라즈마 처리를 해요. 쫙 지나가면서 이와 같이 플라즈마가 나가고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게 캐소드 플라즈마라고 하면, 캐소드 플라즈마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도 가능해요. 얘가 이 면적이 지금 이렇게 넓죠. 이 전극이에요. 카파 전극. 이 전극이 1m짜리 판으로도 이렇게 카파를 판으로도 전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노드 플라즈마는 절대 이 전극 면적이, 이 에어리어가 넓으면 안 된다. 에노드 플라즈마는 매우 작아요. 이게 이 속에 에노드 플라즈마 전극이 있어요. 전극. 얘는 나머지는 다 접지예요. 접지 그라운드 쉴드를 했어요.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하이 볼테지를 거는 거고, 얘는 플러스 하이 볼테지, 에노드 플라즈마니까. 그리고 걸면 이 전극에 대응하는 전하가 뭐냐면, 플러스 하이 볼테지는 마이너스 하이 볼테지, 얘는 여기 전극을 마이너스로 고전압을 걸면 뭐가 대응하냐면, 이 플라즈마, 여기 플라즈마 앞에 있겠죠. 이제 그러면 뭐가 대응하냐면 플러스가 대응을 해요. 이게 플러스가 얘를 때리겠지, 전극을 때리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이 볼테지를 걸면 마이너스가 때려요, 이래 전극을. 그런데 플러스 차지가 여기에 대응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 대응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스피드, 속도는 몸무게가 얘가 1000분의 1이 작기 때문에 대응하는 스피드가 빛의 속도라고 했잖아요. 얘는 제트기 속도라고 했잖아. 그 제트기 속도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하이 볼테지지만 마이너스, 이번에는 1000볼트만큼만 더 와라. 그러면 1000개가 쫙 와요. 마이너스 10,000볼트만 와라. 10,000개가 쫙 와요. 마이너스 100개만 와라. 100개가 쫙 와요. 왜? 속도가 느리니까. 그런데 얘는 플러스로, 이번에는 전자를 부르는 애가 플러스니까, 그죠? 플러스로 10개만 와라라고 말 떨어지기도 전에 전자가 대응을 해버려요. 빛의 속도로. 이번에는 10,000개만 부를까? 10,000개 부를까 하면 벌써 10,000개가 와 있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얘가 부를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 나요. 왜? 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임피던스 매칭, 어느 정도 저항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저항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 파워 서플라이가 맛이 가요. 고장이 나요. 그래서 얘를 오는 숫자를 제발, 너희들 성인은 알겠는데 그렇게 빨리 오지 마. 천천히 와. 천천히 오다가 샥 한쪽으로 빠져. 오는 듯이 빠져. 이렇게 여기다가 로렌츠 포스를, 아까 로렌츠 포스 첫 시간에 했죠? 샥, 사이클로트론, 오는 듯 하다가 헛다리 짚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저항체를 만들어주는 쉐입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에노드 플라즈마 전극의 형태예요. 이거는 차지의 프로퍼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할까? 얘를 던지는 에너지에 따라서 맞는 애는 별일을 다 해요. 이렇게.
깎기도 하고 클리닝도 하고 코팅 표면 바꾸기도 하고 얘가 열적인 효과도 나타내고요. 더 세게 메가 일렉트론 볼트, 얘는 수백 킬로 일렉트론 볼트죠. 수백 킬로 일렉트론,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세게 하면 때려 박는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도 해요. 예. 이렇게. 그래서 플라즈마 세정도 할 수 있고요. 세정. 그 다음에 뭐 식각도 할 수 있고요. 식각. 근데 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플라즈마를 써서 플라즈마 극히 화학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극히 물리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이쪽이 물리적이고요. 이게 다 똑같이 플라즈마 제너레이션 법이에요. 플라즈마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화학적인 방법도 있고요. 극히 물리적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 물리와 화학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그 거동을 이용하는 그런 공정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방법들도 있다. 얘를 이용하면 이온 밀링 같은 경우에 식각, 얘는 일반적인 이온 밀링은 기가 막히게 아나이소트로픽 비등방성이에요. 얘가 비등방성, 방향이 아주 방향이 좋죠. 그래서 깎고자 하는 쉐입을 그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온 밀링도 할 수 있고요. 플라즈마 식각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막 공정을 하는데 이 물질을 얘가 방막이죠. 이게 방막이 매우 얇은 막 1마이크로 이내의 두께를 가진 게 방막이라는 정의를 해요. 방막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기판 위에 올라가 있겠죠. 이 기판 위에 이 방막이 이 기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기판을 요즘 산업 추세가 매우 얇은 유리 기판을 쓰거나 매우 얇은 0.3마이크로미터 뭐 이렇게 굉장히 얇은 유리 기판을 쓰거나 아니면 대부분 폴리머를 쓰죠. 폴리미드 그 0.3 마이크로가 아니고 0.3 밀리미터. 예. 0.3 밀리미터요. 700 마이크로. 이걸 쓰거나 또는 30 마이크로, 35 마이크로, 30 마이크로미터짜리 폴리미드를 쓰거나 이렇게 왜 경박단소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판 위에 방막을 이와 같이 성장을 시키는데 이 방막에 가열을 하는 에너지를 줘야 방막에 대한 에너지를 줘야 원하는 결정성을 얻을 수 있어요. 온도를 높게 주면 이 크리스탈리니티가 좋은 그 방막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온도를 안 주면 온도는 하나의 에너지니까. 그래서 방막을 여기 기판 위에 방막을 코팅을 할 때 여기에 인가하는 파워, 아까 전압, 가스가 얼마큼 많이 있는가, 그다음에 필름 에너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방막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데 에너지를 되게 열 에너지를 줬었어요. 여태까지 많이 유리 기판이 두꺼우면 가열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매우 얇은 유리를 쓰거나 아니면 폴리머를 쓰게 되면 쉽게 가열하기가 어려워요. 얘가 특히 페트 같은 경우를 쓰면 가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익스터널 에너지, 외부 에너지를 주면서 원하는 방막의 퀄리티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외부 에너지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 전원 장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빛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온의 외부에서 익스터널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표면 개지를 하거나 하는 그런 등의 방법을 쓴다는 거죠. 표면 개질.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지금 이제 아크릴 위에 니켈을 코팅하는 거죠. 아크릴 위에 니켈을 코팅하는데 그냥 아크릴 폴리머 위에 니켈을 코팅을 하고 크로스 커팅을 해요. 칼로 1mm 간격으로
예, 십자로 긁어요. 칼로 긁고 테이프, 3M 테이프로 와 붙인 다음에 하나 둘 셋 쫙 뜯어내면 홀라당 뜯어지는데 얼만큼 뜯어질까 하는 걸 가지고 부착력이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해요. 이게 아주 유치한 방법 같지만 국제 공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글래스 위에 니켈을 코팅을 해서 얘를 뜯어보면 무기물 위에 무기물을 올린 경우는 그래도 부착력이 좋아요. 이온빔 처리를 하나 안 나. 근데 얘는 폴리머 위에 유기물 위에 무기물을 올렸을 때는 홀라당 벗겨져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 아크릴 위에 니켈을 올리고자 할 때, 니켈을 여기다 코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아크릴에 표면 처리를 하는 거죠. 스퍼터링을 하기 전에 이온빔 처리로 얘를 이온빔으로 두드려요. 이렇게 미리 로타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땅을 씨앗이 잘 발화가 되게 로타리를 친 다음에 표면 처리를 한 다음에 코팅을 하면 유기물 위에 무기물을 올리더라도 여기에 올리더라도 잘 붙어 있죠.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기물 위에 무기물을 코팅하면.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아크릴 위에 니켈 코팅한 거야. 무기물 위에 유기물을 코팅하면. 그건 유기물의 특성, 본딩 에너지 특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유기물이 이온빔에 맞았을 때 그 유기물이 어떻게 데미지를 받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이 자체가 아크릴이라고 하는 그 고체니까 이미 결합을 하고 있겠죠. 원자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온이 때린 거니까 원자 결합이 불안정한 상태로 된 상태에서 니켈을 올리니까 잘 붙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접촉각 시험을 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접촉각. 그래서 이온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접촉각은 낮아진다. 같이 이렇게 낮아진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무기물인 경우는 다 전체가 기판이 무기물이에요. 글래스, 알루미나 이게 무기물인데 얘는 이온빔으로 때리면 다 대부분 접촉각이 낮아지는 친수성 특성을 띄어요. 이렇게 이런 친수성 무기물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죠. 유기물 대부분의 유기물도 마찬가지 친수성 특성을 띄어요. 접촉각이 낮아지는 띄는데 유난히 페트만 어떤 때는 소수성, 어떤 때는 친수성. 알 수가 없어요. 페트는. 그래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페트는 이온빔으로 때리면 표면을 이온빔으로 때리면 극소수성으로 빠져요. 얘는 아주 동글동글하게 떨어져 버려요.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얘를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니얼리 제로로도 만들 수 있다. 접촉각을. PTFE를. 그래서 현재 PTFE 5G 통신 소자로 PTFE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퍼터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방막의 품질이 아까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베퍼레이터보다 증착기보다 30배에서 40배가 부착력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온빔을 어시스트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이게 많이 좋아진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인하공대 황보창권 교수 논문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글래스 위에 카파를 코팅한 겁니다. 글래스 위에 카파 코팅을 했는데 이건 스퍼터만 코팅을 한 상태, 스퍼터로만. 그래서 스퍼터로만 코팅을 이렇게 잘 해서 얘를 염수, 소금물에
염수분무 시험을 한 거죠. 소금물에 35도씨에 41시간 5%. 5%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정도. 바닷물이 3에서 뭐 4% 정도 된다는데요. 하여튼 바닷물 유사하게 해서 놨더니 이 카파 구리 방막이 다 녹았어요. 이렇게 녹았는데 얘를 이온빔 어시스트를 했어요. 아까 스퍼터를 할 때 여기와 같이 스퍼터를 카파를 날리면서 이온빔을 같이 날렸어요. 이렇게 같이 어시스트를 해서 증착을 하니까 염수에 똑같이 했는데 이와 같이 살아남더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좋은. 이거는 방막의 덴시티, 밀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고요. 옵티컬 디바이스, 뭐 렌즈라든지 IR 커터 필터라든지 이런 휴대폰 카메라에 있는 거죠. 얘는 한 29층에서 31층 정도 쌓거든요. 이거 할 때도 그냥 싸면 안 돼요. 이거는 옵티컬 디바이스는 굴절률이 높은 티타늄 옥사이드하고 굴절률이 낮은 실리콘 옥사이드를 번갈아 가면서 각 층이 다르게, 층 두께가 다르게 몇 층을 쌓느냐가 광학 소자, 어떤 소자로 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에 디지털 카메라에 쓰는 게 31층을 쌓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 굴절률이 낮은 실리콘 옥사이드는 이 성장 방막으로 키워보면 얘가 기둥으로 커요. 컬럼나 스트럭처를 띱니다. 기둥으로 크니까 여기에 공극,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산소들이 붙어서 막질이 경시 변화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막의 품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 카메라 성능이 극히 나빠지니까 이런 경우는 이온빔 어시스트를 해서 하면 정확히 필터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터, 가시 영역만 투과를 하고 적유선은 투과를 못하게 필터로 쓰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노드 플라즈마에 대한 응용, 나머지 다 응용이고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플라즈마 플러스 이온을 던져서 무슨 일을 하게 할까? 이거죠. 이건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도 해봤어요. 제가 아세틸렌 가스를 집어넣어서 아세틸렌 가스를 이온화 시킨 다음에 카본 C를 던진 거죠. 카본을 던져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크리스탈이 형성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걸 봤습니다. 솔라셀 하는 데서도 이거 많이 쓰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런 연구 논문 다 끝났네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를 저희가 5시 반까지 했으면 조금 더 1시간 동안 더 하거나 했으면 조금 더 했을 텐데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 아쉬움을 남겨놓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에 한번 써주시고요. 채팅을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죠. 지금. 채팅을 보시면 채팅이 안 보시면 보여요. 예, 채팅이 안 보여서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모니터 예. 공통 호스트만 볼 수 있게 돼요. 그런가요? 예, 그 질문. 네네네. 예. 좀 좋은 유익하고 아주 좋은 내용 아주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플라즈마의 어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센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 전화 이제 몇몇 분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아크릴 위에 니켈을 씌운다는 니켈을 쌓아서 일단은 그 코팅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글라스 위에다가 니켈을 30 몇 번인가 아마 아까 설명을 한번 하셨었던 것 같아요. 잠깐 거기 듣다가 바로 넘어가셨는데,
좀 예. 더 올라가시면 그래서 이 글라스 위에다가 예. 니켈을 코팅을 하게 되면 요 위에인가 뭐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요런 부분이 지금 여기 요 부분 요 27번, 28번 요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대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여기 네. 지금 말씀하신 니켈을 갖다가 아크릴에 이렇게 씌운다 그러는데 이게 니켈을 글라스에다가 했을 때 스퍼터링 코팅을 해가지고 네. 하게 되면 그 박리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이 어떤지 좀 특성들이 어떤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크릴 저희가 지금 이제 포뮬라 그 시약을 갖다가 그 아크릴하고 니켈을 같이 뭐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플라즈마 해서 ITO 글라스에다가 그 코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아크릴을 먼저 뭐 우리가 어떤 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니켈을 또 처리하는 것이 하는 것과 그것을 믹스해서 시약을 믹스해서 같이 플라즈마 처리를 했을 때 코팅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좀 뭐랄까 좋은지 또는 뭐 그런 것이 어떤 이온화라든지 이런 것이 더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글래스 위에 네. 예. 니켈을 코팅하는 것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ITO 글래스에 ITO를 올린 다음에 ITO 글라스에다가 ITO 글라스에다가 ITO 예. 글라스에다가 예. 아크릴과 니켈의 화합물을 갖다가 입힌다는 거죠. ITO 글라스 위에 예. ITO하고 ITO 글래스 위에다가 글래스 위에다가 아크릴과 니켈. 아크릴하고 니켈. 아크릴하고 니켈을 올렸을 때 네네. 이때는 믹스처인가요? 아크릴하고 니켈은? 예. 믹스처가 헷갈리고. 네, 니켈을 올렸을 때 네. 이때 이온빔 처리를 네. 글래스에 니켈을 올리기 전에 이온빔 처리하고 그다음에 니켈을 올린 경우 네. 글래스에 그냥 바로 니켈을 올린 경우 네. 그다음에 ITO 글래스에 이온빔 처리하고 얘네들을 올렸을 때 ITO 글래스에 저희가 하는 건 글라스가 아니라 ITO 글라스입니다. ITO 글라스. ITO 글라스요. 예, 글라스는 아니고요. 예. 네, ITO 글라스. 그 위에 아까 이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아니고요. 설명드렸던 거고요. 네네네. ITO 글라스. 네네네. 이 위에 얘를 올렸을 때.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 결합력은 네. 그 ITO 글래스의 그 애토믹 구조, 원자 구조하고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갈 애들이 뭐 어떤 물질인지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올라가게 만들 건지 아니면 에너지를 주어서 올라가게 만들 건지 아니면 아래 물질의 결합력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든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애를 결합력 약한 애를 같이 붙여줄 것인지 이 세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온빔을 쓴다는 것은 여기에 아까 두 번째 것은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올릴 때 익스터널 에너지로 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온빔 쓴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온을 때려서 ITO의 결합력을 약하게 한 다음에 결합력을 약하게 하면 뭔가를 잡으려고 하겠죠. 잡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니켈을 올리거나 니켈이나 아니면 아크릴을 올려서 결합력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는 ITO를 이온빔으로 때리면 이거 불안정한 상태로 되겠죠. 그 상태에서
때리는 이온을 알곤을 쓰는 게 아니고 알곤에 산소로 믹스처를 쓰면 산소가 살짝 가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은 중간에 알곤은 붙는 애가 아니니까. 그러면 ITO가 불안정한 상태로 이와 같이 댕글링 본드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악시전이 살짝 올라붙겠죠. 거기에 니켈을 올려 붙이면 니켈이나 아니면 다른 물질들이 잘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정 가스를 살짝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온의 형태를 다른 이온으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리셨나요? 네네네네. 네네네.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가스를 질소 가스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질소에다가 아크릴, 니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유기 물질 뭐 아닐린이라든지 뭐 이런 예. 그런 이제 화합물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아크릴하고 니켈 이건 이제 뭐 세네 가지를 같이 이제 융착을 시키는 이제 그 ITO 글라스에다가 지금 아까 예. 아크릴 위에 이제 니켈을 했을 때 네. 이제 그것이 방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ITO 글라스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예. 그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코팅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네. 더 어떤 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니켈을 아크릴을 녹이고 그다음 그 위에다 니켈을 녹이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얹히는 예. 게 더 좋은 건지 화합물로 예. 해서 이렇게 그냥 물론 미세한 양이니까 저희가 양이 굉장히 적은 미리모를 다니니까 예. 믹스를 해서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질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예. 알기로는 하여튼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적용을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페이퍼를 해보면 아까 소개를 드렸었던 제가 PTFE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 PTFE에 그 플로린을 빼내는 PTFE가 그 불수가 들어 있으니까 플로린을 빼내는 작업을 알곤 이온을 던져서 하고 거기에 질소 N2를 섞어서 하면 알곤과 질소가 들어가니까 플로린 대체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뭐 이온을 다시 던져서 그 결합력을 높이는 그런 상태에서 메탈을 올린다든지 가파를 이런 그 애톰 투 애톰에 대한 본딩 메커니즘을 많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 그런 페이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PTFE 위에 카파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유사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으로 요즘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이러한 물질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플라즈마 코팅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좀 놀래기도 하고 이렇게 예. 굉장히 범위가 넓구나 하는 걸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유사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엑기스만 좀 뽑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좀 교육을 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조금 듭니다. 기회가 되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같은데.
없으신가요? 네. 그럼 나중에 제가 여기 한남대 요즘에는 우리 이선호 선생님 뵈러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내려올 때 이렇게 말씀 나눠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제 연락처 또 알고 계시니까 같이 디스커션 해도 괜찮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감사히 제가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예, 이제 오늘 세미나는 마치겠고요. 요 세미나는 그 최성우 교수님이 소장님으로 계신 글로벌 코스메틱 헬스 비즈니스 연구소에서 주최를 했었고요. 오늘 세미나가 제 3회입니다. 예, 1회하고 2회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백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세미나를 계속 그 여러 주제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글로벌 코스메틱 헬스 비즈니스 연구에서 연구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최성호 교수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는 마치겠고요. 예, 여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 그 허윤성 박사님